안녕하십니까? 인간의 마음과 사회를 깊이 탐구하는 지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어렵지만 우리 사회와 인간관계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성격장애라는 개념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서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은 왜 그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적인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선한 의지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인간 정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영역으로의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채 되지 않은 과거,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성격장애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18세기, 즉 200여 년 전만 해도 정신질환은 주로 선망이나 광증과 같은 포괄적인 용어로 불렸습니다. 당시 의학이 구분하던 정신질환의 종류는 우울증, 즉 멜랑콜리, 그리고 망상과 환각을 동반하는 정신증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19세기 초 약 100년이 흐른 뒤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필리프 피넬이 새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는 망상이 없는 광기라는 혁신적인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피넬이 관찰한 환자들은 망상이나 환각에 시달리지는 않았지만 충동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좌절감을 느끼면 극심한 분노를 터뜨렸으며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실 인식 능력은 멀쩡했지만 감정과 행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피넬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그는 역사상 최초로 사이코패스, 즉 오늘날의 반사회성 성격장애 환자들을 의학적으로 기술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비슷한 시기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벤자민 러시라는 의사가 유사한 환자들을 관찰하며 비슷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개념은 1835년 영국의 의사 제임스 프리처드에 의해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그는 브리스톨 병원의 선임의사로 일하며 정신이상과 기타 정신장애에 관한 논문이라는 기념비적인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프리처드는 이 책에서 도덕적 정신이상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합니다. 그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도덕적 정신이상이란 지능이나 인지, 추론 능력에는 특별한 결함이 없으며 특히 망상이나 환각 증세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감정, 애정, 성향, 기질, 습관, 도덕적 기질 및 타고난 충동이 병적으로 왜곡된 상태를 말한다. 19세기 의사의 설명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현대의 사이코패스 개념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프리처드는 더 나아가 사이코패스적, 즉 반사회적 성격의 특징들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절도에 대한 성향. 이것은 때때로 도덕적 정신 이상의 한 특징이며 때로는 유일한 특징이 되기도 한다. 기이한 행동, 유별나고 터무니없는 습관, 일상적인 행동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려는 성향 등은 많은 도덕적 정신 이상 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존재를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그는 덧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이 제멋대로이고 다루기 힘든 성격, 사회적 애정의 쇠퇴, 이전에 사랑했던 가장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에 대한 혐오, 즉 개인의 도덕적 성격 전반에 변화가 생겼다는 증거와 함께 관찰될 때 그 사례는 명확해진다. 물론 19세기에는 아직 성격장애, 정동장애, 기분장애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 경계는 흐릿했고
프리처드 역시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의 특징을 도덕적 정신 이상의 일부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도덕적 정신 이상의 가장 두드러진 사례 중 상당수는 우울감이나 슬픔의 경향이 주된 특징이다 라고 썼고, 때때로 비정상적인 흥분 상태로 변하기도 한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명백히 양극성 장애를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망상이 없는 정신질환, 즉 오늘날의 성격장애가 정동장애, 조현병, 우울증과 명확히 구분되는 체계적인 분류법이 등장하기까지는 그 후로도 반세기가 더 걸렸습니다. 도덕적 정신 이상이라는 용어는 거의 한 세기 동안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1885년 헨리 모즐리라는 의사는 한 환자를 묘사하며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도덕적 감정을 가질 능력이 없다. 그는 아무런 제재 없이 자신의 모든 충동과 욕망에 굴복하며 그 모든 것은 이기적이다. 그의 행동은 저항하려는 의지 없이 소중히 여기고 복종하는 비도덕적인 동기에 의해 지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모즐리와 같은 세대의 의사들은 점차 도덕적이라는 단어가 주는 모호함과 같이 판단적인 느낌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과학적인 용어를 찾고자 했습니다. 모즐리 자신도 그의 책에서 도덕적 정신 이상이라는 용어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악이나 범죄처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근거 없는 위약적 발명품으로 여기는 정신 소요의 한 형태이다. 놀랍게도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사이코패시나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정신질환이 아닌 특정 문화권의 가치 판단이나 나쁜 사람에 대한 꼬리표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1891년 독일의 의사 율리우스 코흐는 사이코패스적 열등성이라는 용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아프거나 지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지만 3전반에 걸쳐 경직된 형태의 비행과 기능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판본에서 코흐는 열등성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을 피하기 위해 이를 성격으로 바꾸었고, 마침내 사이코패스적 성격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20년간의 논쟁 끝에 이 진단명은 당시 정신의학의 교과서와도 같았던 에밀 크레펠린의 임상정신의학 8판에 당당히 한 챕터를 차지하게 됩니다. 크레펠린은 여기에 더해 흥분하기 쉬운 유형, 불안정한 유형, 괴짜 유형, 거짓말쟁이, 사기꾼, 다투기 좋아하는 유형 등 6가지의 추가적인 성격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초점은 여전히 반사회적 행동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행동이 타인에게 불편이나 고통을 주거나 단순히 짜증나게 하거나 사회 규범을 무시한다면 그는 사이코패스로 진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또 다른 독일의 정신과 의사 쿠르트 슈나이더는 이 개념을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그는 1950년대에 출간된 그의 저서들에서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고 불편을 주는 사람들까지 사이코패스의 범주에 포함시키려 했습니다. 우울하고 사회적으로 불안하며 지나치게 수줍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그의 기준에서는 사이코패스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사이코패스는 그저 비정상적이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데 묶어버린 그의 분류는 실제 임상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독일 학파의 광범위한 정의는 1939년 스코틀랜드의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핸더슨의 연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핸더슨은 사이코패스적 상태라는 책에서 사이코패스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공격형 사이코패스. 이들은 폭력적이고 자살 충동이 있으며 약물 남용에 취약합니다. 둘째, 수동적 부적응형 사이코패스. 이들은 과민하고 불안정하며 건강염려증이 있고 내성적이며 분열성이 있고 병적인 거짓말쟁이입니다.
셋째, 창조적 사이코패스. 이들은 여러 기능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유명해지거나 악명을 떨치는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는 비정상적이라는 의미와 반사회적이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게 되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로버트 헤어와 같이 사이코패스와 단순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미국 정신의학회의 진단 및 통계 편람처럼 모호함을 피하기 위해 반사회성 성격장애라는 용어 하나로 통일하려는 주류 학계 사이의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호한 개념들은 동반이완, 즉 한 환자가 여러 정신질환을 동시에 진단받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서로 상당 부분 겹치는 여러 개의 성격장애를 진단받곤 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임상의들은 미국 정신의학회의 DSM-5나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 ICD-10에 의존합니다. 두 진단 체계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서로 부합하며 자기애성 성격장애나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같은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역사는 아직 짧습니다. 이 장애들이 DSM에 포함된 것은 불과 4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더 미묘한 구분을 통해 무엇이 자기애주의자와 사이코패스를 만드는지, 그리고 사회는 어떻게 그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향한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심리학은 오랫동안 철학이나 종교와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엄격한 과학으로 자리매김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리학은 도덕이나 가치 판단과 같은 개념들을 배제해왔습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비과학적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애적 학대와 같은 경험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정신적 상처만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 정의로운 우주에 대한 신념 자체를 산산조각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애적 학대는 무엇보다도 도덕적 재앙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례 중 하나를 통해 완벽하게 왜곡된 도덕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치 친위대의 수장이었던 하일리 힘너가 1943년 폴란드에서 SS 고위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의 일부입니다. 이 연설에서 그는 유대인 학살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어떻게 도덕적 행위로 둔갑시키는지, 그리고 가해자인 자신들을 오히려 희생자로 피해자인 유대인들을 도덕적 재앙의 근원으로 묘사하는지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이코패스의 정신이 어떻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뒤바꾸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예시일 것입니다. 힘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해 여러분과 완전히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는 절대 이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의 이주, 즉 유대민족의 절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절멸될 것이다. 이 말은 하기 쉽습니다. 모든 당원이 그렇게 말하죠. 물론이지, 그게 우리 프로그램이야. 유대인 제거, 절멸,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109, 509 또는 1009의 시체가 나란히 널려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겪으면서도 인간적인 나약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위를 유지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기록되지 않을 영광스러운 페이지입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모든 도시에 유대인들을 비밀 파괴 공작원, 선동가로 두고 있었다면 우리는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1916년이나 17년의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파괴하려 했던 이 민족을 파괴할 도덕적 권리가 있었고 우리 민족에 대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털코트 한 벌, 시계 하나, 돈 한 푼, 담배 한 개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 취할 도덕적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균을 박멸했지만 그 세균에 감염되어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가장 어려운 과업을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의 정신으로 수행했으며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성격에 어떠한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 끔찍한 연설은 힘너 자신은 몰랐겠지만 훗날 심리학에서 도덕적 손상이라고 불리는 개념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를 오해하는데 도덕적 손상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가치관이나 도덕,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질렀을 때 발생하는 깊은 내면의 상처입니다. 이는 극심한 죄책감, 수치심, 도덕적 방향 감각의 상실, 사회적 소외감, 배신감, 분노 등을 낳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 손상은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흥미롭게도 미군 보훈처에서는 전투에서 자신의 도덕적 신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저지른 군인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 도덕적 손상이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합니다. 원래 이 개념은 1980년대에 도덕적 고뇌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철학자 앤드류 제미트는 간호사들이 겪는 윤리적 딜레마를 설명하며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면서도 제도적 제약 때문에 그 옳은 일을 할 수 없을 때 도덕적 고뇌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도덕적 손상의 개념은 훨씬 넓어졌습니다. 심리학자 브렛 리치와 그의 동료들은 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깊이 간직해온 도덕적 신념과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를 저지르거나 막지 못하거나 목격하는 것. 이제 이 개념은 군인이나 의료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가해자의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도덕적 손상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양심이 당신을 괴롭히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불의를 저지르고 심지어는 그것을 정당화하려 할까요? 여기서 공정한 세상 가설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심리학 개념이 등장합니다. 공정한 세상 가설이란 세상이 본질적으로 공정하게 조직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각자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고 믿는 인지적 편향을 말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 권선징악, 뿌린 대로 거둔다는 믿음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선한 행동은 결국 보상받고 악한 행동은 처벌받을 것이라는 가정을 내포합니다. 1960년대 사회심리학자 멜빈 러너는 이 개념을 체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잔인함과 고통을 야기하는 정권이 대중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피해자를 비난함으로써 세상이 공정하다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세상이 공정하다면 끔찍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그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라고 믿어야만 세상의 공정함이라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행동이나 성격에서 결점을 찾아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다 이유가 있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믿음 체계를 보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 비난의 심리적 뿌리입니다.
다시 힘너의 연설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SS 장교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의 적이고 우리를 파멸시키려 했소. 그들을 처벌하는 당신들은 좋은 사람들이요. 그는 유대인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고통을 정당한 대가로 만들므로써 SS 대원들의 끔찍한 행위를 정의 구현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SS 대원들은 도덕적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면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세상과의 계약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러너가 그의 책 제목에서 말했듯 근본적인 착각입니다. 현실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착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착각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다양한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불의를 목격했을 때 그것을 부인하거나 외면하거나 혹은 사건 자체를 재해석합니다. 그중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정당화되고 세상은 다시 공정한 곳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원래 양심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고 도덕적 손상을 경험한 뒤 그 고통을 방어하기 위해 자기애적이거나 사이코패스적인 방어 기제를 발달시키는 경우입니다. 즉, 피해자를 비난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괴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로는 처음부터 자기애주의자나 사이코패스인 경우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도덕적 손상 자체를 거의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실패란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유능함에 흠집이 가는 자기 효능감의 손상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고통은 관심 밖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머릿속에서는 도덕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들은 정말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신경 쓰지 않는 걸까요? 심리학자 엘리엇 투리엘은 어린아이들이 도덕적 위반과 관습적 위반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덕적 위반은 다른 아이를 때리는 것처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고 관습적 위반은 잠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것처럼 사회적 약속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둘의 심각성을 본능적으로 구분합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블레어는 이 실험을 교도소에 수감된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닌 범죄자들은 일반인처럼 도덕적 위반을 관습적 위반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은 이 둘을 전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주차 위반 딱지를 떼는 것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둘 다 그저 규칙을 어긴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이코패스가 옳다, 그르다와 같은 도덕적 단어의 의미를 우리와는 다르게 이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들은 도덕적 판단 능력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후의 연구들은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로니와 동료들이 블레어의 연구를 훨씬 더 큰 규모로 재현했을 때 사이코패시 점수와 도덕적, 관습적 위반을 구분하는 능력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날의 잠정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은 무엇이 도덕적으로 그른지 인지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인이나 사기가 사회에서 나쁜 것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학습해서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그것이 나쁜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
그 행위가 타인에게 미치는 고통의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나쁘다는 것은 규칙에 어긋난다는 것과 동의어일 뿐 그 행위 자체가 내재적으로 악하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만약 살인을 금지하는 법이 없다면 사이코패스에게 살인은 더 이상 나쁜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도덕적 판단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도덕적 판단이 있어도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없다면 그 판단을 행동으로 옮길 동기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고통을 느끼는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목적을 위한 도구나 2차원적인 아바타에 불과합니다. 타인이 존재하지 않는데 도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도덕의 가장 근본적인 명령은 누구에게? 라는 사이코패스의 텅 빈 질문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애주의자와 사이코패스가 인류의 나머지로부터 분리되는 지점이며 그들이 과연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범주에 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세계에는 양심의 가책도 도덕의 무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텅 빈 영혼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격장애의 역사부터 시작하여 도덕적 손상, 공정한 세상 가설, 그리고 사이코패스의 도덕적 세계에 이르기까지 깊고 복잡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우리 주변의 관계들을 더욱 현명하게 바라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